제60번째 생일, 축하도 없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기쁨 대신 혼란만 가득했다. 남편 민수는 나를 짐짝처럼 여겼고 아들 현우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케이크 한 조각조차 남겨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 그들은 비웃었다. 엄마, 벌써 예순인데 저축도 없고 연금도 없잖아.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들은 내가 결국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민수와 이혼했고 내 몫을 당당히 찾아냈다. 내 절친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길을 떠나 짧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하게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평생 그들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었던 민수는 결국 병들고 애롭게 남겨졌다.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아들 현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후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들은 내가 내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나는 고속도로 옆에 서 있다.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린다. 내 손에는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순이라니, 그게 뭐 어때서?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엄마, 예순인데 무슨 이혼이야? 그냥 남은 인생 조용히 사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소파에 앉아 침묵했다. 주변은 엉망이었다. 깨진 접시, 쓰러진 의자, 정성껏 만든 생일 케이크의 잔해들. 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면 민정이네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제발 이기적으로 굴지 마. 이기적이라고. 나는 오늘 7시간 동안 집을 비웠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아들이 내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차가운 12월 바람 속에서 코트도 없이 떨며 거리를 헤맸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나를 맞이한 건 걱정이 아니라 비난뿐이었다. 엄마, 생일 파티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거야. 우리가 엄마가 만든 음식 먹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비웃듯 말했다. 결국 돌아올 줄 알았지. 갈 데도 없으면서. 그만 서 있지 말고 이 난장판이나 치워. 그리고 신발. 여기저기 벗어놓고 집을 더럽히는 거 봐. 오늘 하루 다 망쳤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스웨터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걸 그들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추운 거리에서 배회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할 거야.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불신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혼. 좋아. 그런데 어디로 갈 건데? 예순이잖아. 저축도 없고 연금도 없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현우도 비웃으며 거들었다. 엄마, 나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엄마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 어제였다면 나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조용히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내 걱정은 하지마. 난 괜찮을 거야. 그냥 나가고 싶어. 30년의 결혼 생활. 직업도 없었고 모든 돈은 민수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거울 좀 봐. 키도 작고 평범하게 생겼고 요리도 제대로 못하지. 너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원하겠어. 나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예전에 나였다면 아픔을 꾹 삼키고 참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침묵한 채 흔들리지 않고. 민수는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결국 그는 소파에 덜썩 주저앉아 얼굴을 찡그리며 분노를 삼켰다. 현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엄마, 진짜 생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게 정말 그럴 만한 일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알았어. 그럼 내일 내가 파티 열어줄게. 그걸로 만족해. 행복하냐고. 나는 산산조각 난 생일 케이크를 내려다보았다. 그저 생일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지난주 현우가 갑자기 내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60년 동안 누군가가 내 생일을 축하하자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그 말에 너무 기뻐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다. 3일 전부터 레시피를 찾아보고 특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아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내 절친 수진이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걸어왔다. 내 생일 파티 음식 내가 직접 만든다고. 그게 말이 돼.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그럼 민수랑 현우한테 요리를 부탁하라고. 둘 다 부엌에 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걔네한테 맡기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나을걸. 수지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예시까지 그래. 생일인 사람이 직접 요리하는 게 말이 돼. 우리 형편이 너희들처럼 넉넉하지 않잖아. 현우도 곧 결혼할 건데 모든 게 돈이야. 나 같은 예순된 여자가 굳이 생일이라고 비싼 레스토랑에 갈 필요는 없잖니. 내 말을 들은 수지는 바로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나도 하루쯤은 제대로 즐기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거절했고 결국 그녀가 설득 끝에 마지못해 물러났다. 사실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생일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우가 해준 것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4시 반, 나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민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히 움직였지만 그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깼어. 나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희망을 품고 물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오늘만큼은 그가 눈을 뜨며 내게 처음 하는 말이 생일 축하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몸을 뒤척이며 게으르게 중얼거렸다. 아침부터 뭐 이렇게 부산스러워. 잠도 안 잘 거면 남이라도 좀 자게 해줘야지. 좀 더 배려라는 걸 해봐. 나는 멍하니 굳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침묵을 택했다.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싸우고 싶지 않았다. 실망감을 떨쳐내려 애쓰며 나는 장을 보러 나섰다. 현우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감자를 샀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집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몄다. 오전 11시 드디어 현우가 집에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앞치마를 벗고 서둘러 그를 맞으러 나갔다. 혹시 문을 열고 들어오며 별표 엄마 생일 축하해요 별표라며 선물을 건네줄까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텅 비어 있었다. 어제 그는 SNS에 여러 개의 귀걸이 사진을 올리며 엄마에게 어울리는 건 어느 쪽일까요? 라고 물었던 게 떠올랐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고 내 미소는 굳어버렸다. 현우는 내 표정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엄마, 그래요. 아들이 오니까 기쁘지 않아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니? 당연히 기쁘지.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생일 선물은 안 줄 거야. 어제 귀걸이 고르는 거 봤는데 엄마 주려고 산 거 아니야?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설마 그 귀걸이가 엄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일 민정이네 집에 가는데 그거 민정이 엄마 주려고 산 거예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엄마는 워낙 검소하시잖아요.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게다가 민정이 엄마는 예쁘잖아요. 귀걸이는 그런 사람한테 더 잘 어울려요. 엄마는 부엌 앞치마가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는 웃으며 덧붙였다. 아니면 고무장갑이나 사줄까요? 엄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그는 진심으로 내가 꽃 한 송이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물을 틀고 채소를 씻던 싱크대를 내려다보았다. 물 위에는 주름진 얼굴과 처진 피부, 점점 늘어가는 흰머리가 비쳤다. 내 아들의 눈에 나는 민정이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정성 어린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생일 잔치를 위해 준비했다. 8가지 요리, 하나하나가 모두 현우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에피타이저, 스테이크, 구운 채소, 심지어 뉴잉글랜드 클램 차우더까지. 이 요리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심지어 음식 플레이팅 방법까지 찾아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민수가 부엌을 지나가며 테이블 위를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다 뭐야? 생일이라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일했다. 이건 내 인생 첫 번째 진짜 생일이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날로 만들고 싶었다. 마지막 요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냈을 때 나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자리에 앉아 드디어 내 생일을 즐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멈춰섰다. 테이블은 거의 비어 있었다. 내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이미 다 먹혀버렸고 남은 건 부스러기뿐이었다. 현우가 내 손에 들린 케이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이게 다요. 하루 종일 준비했다면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민수를 바라봤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똑같은 짜증스러운 표정만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내 첫 번째 진짜 생일이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하게 기억하고 싶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아니, 이건 내 생일 파티 아니었어. 생일 당사자는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너희 둘은 벌써 배부르게 먹었네. 나는 그저 가볍게 한 말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포크를 테이블에 3개 내려놓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현우가 집에 거의 안 오는데 이제 와서 먹지도 말라는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의 말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농담이라고. 예순이나 먹고 아직도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떻게 사람이 평생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민수의 말은 날카롭지도 않는 둔탁한 칼처럼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력하게 나는 현우를 바라봤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만해요,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싸우지 말자고요. 민수는 불편한 침묵 속에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방 안에는 식기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나는 시선을 떨구고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한 입 먹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에메랄드 팔찌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 나는 망설였다. 포크를 쥔 손이 살짝 떨렸다. 현우의 눈이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다급함이 스며 있었다. 몇 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엄마, 그거 꺼내주세요. 그거 꽤 비싼 물건이에요.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현우는 내 표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흥분으로 가득 찼다. 엄마, 에메랄드가 지금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시장가가 엄청 올랐대요. 그 팔찌 팔고 엄마랑 아빠가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제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이네 가족이 계속 집 문제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집만 사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정이 부모님은 교수님들이잖아요. 엄청 부자라고요. 나도 진지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포크로 케이크를 무심코 찔렀다. 완벽했던 케이크 조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탐욕과 당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이유가 내 생일 축하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 팔찌 때문이야. 현우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엄마 생일 축하하려고 이렇게 온 건데, 이제 와서 내 진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한쪽에서 민수가 낮게 비웃으며 말했다. 혜진아, 내가 엄마인데 자식 하나 도와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애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하지만 이건 팔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팔찌를 준 사람의 문제였다. 그 팔찌는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었다.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짐처럼 여겨졌고 그들의 눈에는 나는 단지 실수로 태어난 존재였다. 그런 집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음식을 나눠주며 나를 살렸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나를 다락방으로 부르셨다. 낡은 천주머니를 꺼내시더니 마른 손으로 오래된 금팔찌에 박힌 에메랄드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이 집안에서 너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이걸 꼭 숨겨둬라.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것이 내가 받은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민수와 결혼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 팔찌를 부엌에 있는 밀가루 통 깊숙이 숨겨두었다. 아무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그건 내 유일한 비밀이었다. 나는 현우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너 그 팔찌 얘기를 어떻게 알았니? 그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엄마 휴대폰 채팅 기록에서 봤어요. 그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가볍게 말했다. 엄마, 대체 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걸 말도 못해요? 엄마, 우리 가족에 대해 정말 신경 쓰는 거 맞아요?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팔찌는 친구한테 감정 맡겼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수진과 그 팔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현우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그의 주먹이 깍 쥐어졌고 갑자기 그는 테이블 위에 컵을 집어 던졌다. 컵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주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너한테 주고 싶지 않아. 그 팔찌는 이미 내 손에 없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그걸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35살이 된 현우에게 나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테이블을 뒤엎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만든 케이크는 바닥에 흩어졌고 와인은 식탁보에 스며들었다. 내가 애 엄마 생일 축하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그는 소리쳤다. 내가 엄마를 엄마처럼 대했는데 엄마는 나를 이렇게 대하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산산조각 난 자네들만 보였다. 민수의 목소리가 혼란 속을 뚫고 들려왔다. 혜진아, 너 같은 전업주부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깟 싸구려 팔찌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현우는 곧바로 협박을 이어갔다. 엄마, 그냥 예스냐 노냐만 말해요. 잘 생각해요. 지금 안 도와주면 나중에 엄마 늙었을 때 나한테 뭘 기대하지도 마요.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민수는 비웃으며 나를 조롱했다. 들었지? 원금도 없는 가난한 늙은 여자가 아들한테 감히 대들고 있네. 그들은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내가 결혼했을 때 은퇴 자금 따윈 없었어. 민수는 말했지. 넌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들만 잘 돌봐. 그 말을 믿었어. 그땐 순진하게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었다. 심지어 민수가 은퇴했을 때 그의 국민연금조차 내가 받을 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는 나를 무자비하게 조롱했다. 나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거지였을 거라.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겠지. 내가 반박이라도 하면 그는 차갑고 잔인한 말로 대받아쳤다. 너 같은 여자,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여자는 어디에나 있어.
전부 예쁜 여자로 바꾸는 건 일도 아니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너 같은 애 딸린 여자를 원하겠어. 너는 아들을 키워야 할 책임도 있잖아. 내가 안 돌보면 나도 안 돌볼 거야. 그래서 참았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버텼다. 그리고 내가 40이 되었을 때 나는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40살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다. 임금은 형편없었지만 나는 그 일을 받아들였다. 나만의 보험이 필요했고 나만의 안정감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항상 내 자신의 은퇴 자금을 원했다. 민수의 국민연금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감을 원했다. 그래서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다. IRA, 개인 은퇴 계좌를 열어놓을 준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계좌를 열 만큼 돈을 모았을 때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에 졸업여행 가는데 다들 간대요. 나만 빠질 수 없잖아요. 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을 때 현우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엄마, 은퇴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요. 내가 곧 졸업해서 취직하면 내가 엄마 다 책임질게요. 엄마는 그때부터 마음껏 쓰세요. 그 말에 나는 감동했다. 그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는 그의 말이 고마웠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보냈다. 나중에 다시 저축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지만 다음 해에도 현우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로스쿨 갈까 생각 중이에요. 학비가 비싸서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보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매년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가야 한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한다. 공무원 시험 비용이 필요하다. 매번 그는 말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다. 올해 나는 60이 되었다. 식당에서는 오래전에 나를 그만두게 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으니까. 나는 은퇴 자금을 모을 기회도 이미 오래전에 놓쳐버렸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깨달았다. 현우는 졸업할 때 했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나를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은 이제 차가운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눈물이 차올랐다. 달아빠진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발에 너무 작아 뒤꿈치를 아프게 하는 신발이었다. 나는 평생을 타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희생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고개를 들고 생애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나 이혼할래. 더는 이렇게 살기 싫어. 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다시 말해봐, 이 배은망덕한 늙은이. 내가 조금 혼냈다고 이혼 얘기를 꺼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섰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집은 민수의 것이었고 은행 계좌도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내 신용카드조차 그의 명의로 된 카드의 부속 카드였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문 밖으로 한 발짝 나서자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쩔 수 없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쓴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나도 방금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나 이혼하려고 해. 나랑 같이 떠날래. 나는 수진과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몇 강좌는 무료였다. 나는 평생 학교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강좌 목록을 보자 가슴이 설렜다. 미술 감상, 초급 프랑스어, 요가. 첫날 나는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다. 교수님은 균형, 흐름, 시각적 조화를 이야기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수업 내내 나는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꽃을 만지지도 못했다. 망칠까 봐 두려웠다.
내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 내 불편함을 눈치채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색을 어떻게 조합하고 줄기를 어떻게 다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아했다. 얼굴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은은한 자스민 향이 풍겼다.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된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로 보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다. 그 짧은 3일간의 수업은 내가 수년간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이었다. 하지만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수지는 여러 장기 강좌에 등록했지만 나는 한 강좌도 신청하지 않았다. 돈이 없었으니까. 민수에게 부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쓸모없는 것에 돈을 쓰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내 눈에는 수진의 삶이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대학 교수였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그녀에게는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었고 부엌에서 손목이 아프도록 일을 하지도 않았다. 한밤중에 홀로 울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민수가 나를 집에서 내쫓았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수진이 말했던 위로의 말을 수없이 떠올리며 거의 내 아픔을 잊을 뻔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수진은 작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촛불이 깜빡이는 케이크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생일 축하해, 혜진아. 나는 얼어붙었다. 케이크는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TV에서나 보던 어린 소녀들이 생일에 받는 그런 케이크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코끝이 찡해지며 나는 수진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오랫동안 울다가 문득 물었다. 잠깐만, 너 이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일이야? 수진은 디스를 건네며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이혼 얘기가 단순한 대화 주제인 것처럼 가벼웠다. 마이클 첫사랑이 돌아왔어. 매주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본 거 알게 됐지. 바람났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못했다. 마이클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녀를 데리러 오던 남자. 날씨가 추울 땐 그녀에게 재킷을 가져다 주던 남자. 내게 그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다.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 남자들은 다 그래. 집에만 잘 들어오면 되지. 하지만 수진을 보며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엉겁결에 말했다. 마이클, 진짜 쓰레기네. 수진은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나한테 우리 나이엔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수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그럼 너는?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들, 너도 떠나고 싶지 않아? 나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속삭였다. 응, 떠나고 싶어. 60년 나는 지쳤다.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에밀리의 미소가 잠시 흔들리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날카로워졌다. 내가 다 거짓말한 걸 알고도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동안 현우가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던 에밀리가 바로 수진의 딸이었다.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사이 진실이 드러났다. 현우는 에밀리에게 모든 것을 속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35살임에도 불구하고 28살이라고 거짓말했다. 정보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다. 심지어 자신에게 별장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살던 집조차 그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항상 궁금했다. 왜 에밀리처럼 교육받고 성공한 여자가 현우 같은 사람에게 빠졌는지. 이제야 알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에밀리의 눈은 혐오로 불타올랐다. 내가 내 부모님 이혼 때문에 너랑 헤어진 줄 알아. 웃기지 마. 처음부터 날 속이지 않았더라면 너한테 2번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현우의 얼굴은 추하게 일그러졌고 이를 악물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화살은 나를 향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듯 날카로웠다. 엄마, 이혼한 거 좋아. 근데 왜 내 인생까지 망쳐야 했나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결혼할 자격이나 있니?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너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현우는 이를 악물고 숨을 헐떡였다.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등지고 수진 쪽으로 걸어갔다. 에밀리는 어머니 곁에 서서 나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